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틀째입니다. 사실 그 명절 연휴 이전부터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요맘때가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좀 보니까 평소와 비교해서 이 시기가 교통사고가 한 23% 정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아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유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리 발생한 후유증이 있다면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학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명절 연휴에 교통사고가 많이 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예전에 가벼운 그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몸살이 정말 심해서 참 고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포함이 될까요? 맞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보통 사고 당일에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증상이 시작돼서 병원을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통사고 후유증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날은 별로 안 아픈데 괜찮다 하면 며칠 지나고 나서 멍이 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사고 날 때 몸에 충격이 가해져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우리가 최근에는 차 대 사람과의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차와 차와의 사고가 정말 많은데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평소 때와는 좀 틀린 방향으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의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평소 때와는 다른 그 증상들이 짧게는 3일에서 한 4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정말 병원에서 봤을 때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증상들이 뜬금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 후유증이 심한 분들은 그냥 몸살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후유증 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차와 차의 사고에서는 목을 다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겠죠. 네. 그래서 목에 있는 인대나 아니면 근육들, 그리고 힘줄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이 쉽게 뻣뻣하고 피로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거나 아니면 잠을 쉽게 들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또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내가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 나쁘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신 무력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일상 중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부 쪽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기전해 보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와 차와의 사고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앞으로 한번 꺾였다가 뒤로 젖혀지는 편타 손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목 쪽에 먼저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과 연결된 척추 그리고 골반까지 파동이 같이 전달이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면 뒤에 내려가는 노란색의 신경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내려가는 인대 쪽, 이런 부분들의 염자성의 손상이 나타나고 신경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전신으로 증상들이 다 파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의 실조증 나타나게 되고요. 자, 목이 꺾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있는 근육들과 그다음에 혈관 쪽에 손상이 일어나겠죠.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보통 안쪽에 있는
조직들의 손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두통 그리고 뭐 귀가 울린다 이명들 이런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이 좀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유리창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부딪혔을 때 또 일종의 타박상 그리고 뇌진탕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뭐 클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전들이 또 쌓이면서 증상들이 같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편타 손상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편타 손상이라고 하면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채찍 끝의 움직임처럼 우리의 목이 앞으로 한번 왔다가 뒤쪽으로 가는 것들. 자, 네.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제가 충격이 왔을 때 우리 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머리의 무게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3에서 한 5kg까지도 가는데 이 부분들을 가느다란 목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한번 출렁하면서 움직일 때 이 부분들이 목에 손상이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목이 앞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갔다가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 부분들의 편타성의 움직임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손상을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목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의 염좌 상태들 뭐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목의 통증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더 심해지면 안쪽에 있는 신경과 그다음에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끊임없는 두통 이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어지럼증 그다음에 심한 분들은 뭐 구토나 아니면 몸에 힘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식의 증상들이 같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 교통사고가 한번 났으면 병원에 무조건 가서 한번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해가지고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뭐 엑스레이나 필요하다면 뭐 CT나 MRI 같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감별을 한 다음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고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적 검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들어올 때 뭐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보행이나 아니면 의자에 앉을 때 그리고 뭐 베드로 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서 어디 손상된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하는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문제가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 뭐 옆에서 부딪혔어요, 앞에서 부딪혔어요 이런 식으로 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환자분들의 움직임을 보는 이런 이학적 검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 교통사고 후유증 정말 그 가볍게 봐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30대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시고 네.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타나서 이제 목의 통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뒤쪽 그리고 보통 어깨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목과 이제 네. 어깨 쪽으로 연결되는 승모근이라는 근육들이 지금 많이 경직이 돼 있었고 지금은 추나요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목의 경직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목을 풀어주는 치료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 뒤쪽의 근육들과 그다음에 목 척추 쪽의 관절들을 풀어주는 그 기법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목의 움직임을 다시 또 만들어주고 교정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틀어진 부분들에서 관절면을 바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네, 하는군요. 엎드린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승모근이랑 네네. 견갑거근이라는 그 근육들을 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침이라는 치료법을 보고 계세요. 네, 안쪽에 아까 우리가 눌러봤던 척추 기립근 쪽에 약침 용액을 넣어서 통증을 줄여주고 네. 이분은 지금 제가 계속 만져보는 저 우측의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손상이 왔던 거예요. 그래요? 네, 이쪽 부분에 문제가 됐던 거죠. 다치면서 편타 손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약침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추나요법
약침, 그리고 침 치료. 침 치료까지.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쭉쭉 늘려주죠. 네네. 동작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침. 네, 일반적인 치료법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근육의 통증을 그리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긴 했는데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까 두 가지를 보셨죠. 약침 치료부터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액을 정제한 부분들을 환부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안쪽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한약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근육과 인대의 통증이다. 그렇다면 어혈을 풀어주는 쪽에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쪽에 한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통, 메스꺼움, 이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이나 내과적인 문제들은 해당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한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 항상 영상 볼 때 이 틀어진 곳을 맞춰주는 추나 볼 때마다 시원하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 증상 완화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교통사고에서 목을 가장 많이 손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은 생각보다 정말 정교한 구조로 그리고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틀어지기가 정말 쉽고 목이 평소 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후유증으로 남기기가 정말 더 쉽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방으로 약침이나 추나요법 그리고 침 치료까지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제 부작용이나 단점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네, 교통사고는 우리가 사고 일자로부터 2주까지를 우리가 급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급성기에는 증상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내가 정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처치를 하는 게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일상 속의 통증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네,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통증과 그다음에 목을 움직일 수 없다, 목이 뻣뻣해진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2번, 3번, 4번 쪽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지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명이라든지 귀가 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목뿐만이 아니라 등 뒤쪽에 날개 쭉지,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죠. 어깨뼈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깨를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신경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 다리, 손, 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이 둔해진다는 부분들은 내과적인 상황들에서 문제가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 쪽에 그리고 신경 쪽에 포착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빠른 처치 그리고 네. 정확한 검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내 몸을 정말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른 진단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후유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치료법, 증상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윤 리포터 오늘 복싱 소식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 한기가 내려와서 그 영향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추울 때, 냉동고 추울 때는 외부 운동 피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땐 오히려 실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데요. 네. 먼저 환기를 자주 해서 일정한 습도랑 청결을 유지하고요. 또 걷기나 자전거처럼 스스로 강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이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는 피하시고요. 식사 후에 2-3시간 정도 나중에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